안녕하십니까. 바로 보는 TV 옴부즈맨 강설입니다. 지난 월요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재판에서 충격적인 내용의 국정원 내부 회의록이 공개됐습니다. 특히 회의록에는 원 전 원장이 언론 조작 개입을 지시한 정황이 담겨 있었는데요. 기사의 통제를 넘어서 아예 매체를 없애버리는 공작에 대한 얘기도 나와서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언론을 대하는 정보기관의 역할에 대해서 매우 편향된 인식이 드러났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바로 보는 TV 옴부즈맨 첫 순서는 시청자 평가원이 한 주 동안 나간 연합뉴스TV 보도를 모니터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들어보는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시간입니다. 오늘은 뉴스포커스와 뉴스다이제스트, 뉴스워치, 뉴스리뷰를 중심으로 이재원 시청자 평가원이 모니터한 내용입니다. 청와대가 박근혜 정부의 캐비닛 문건을 추가 공개했습니다. 또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문무일 검찰총장이 임명됐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76일 만에 전 정권과의 동거내각을 끝냈습니다. 이번 주 주요 정치 뉴스를 뉴스포커스, 뉴스다이제스트, 뉴스워치, 뉴스리뷰를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뉴스포커스는 지난 21일 정치 이슈를 놓고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과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가 패널로 초대되어 대담을 나누었습니다. 먼저 청와대가 14일과 17일에 이어 국정상황실에서 추가 발견된 박근혜 정부의 문건을 추가로 공개하며 불거진 논란에 대해 두 전문가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문건에는 삼성물산 합병 관련 내용과 관련해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에 개입한 정황이 있는 데다 정부가 대기업을 지원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도록 위원 구성에 신중하라는 등의 지침까지 담기고 보수단체를 지원하는 내용도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최진봉 교수는 어느 정권이나 자기 이데올로기와 맞는 단체만 지원하고 다르면 억압하고 탄압하면 안 되는 것이라며 논란이 된 블랙리스트와 무엇이 다르냐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청와대가 문건을 연이어 공개하는 것을 두고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 논란이 일어나는 데 대해 두 전문가는 각기 다른 입장을 보였습니다. 청와대는 문건이 자필 메모이고 비밀 분류 도장들이 찍히지 않은 점, 위법한 지시사항이라는 점 등을 들어 공개에 문제가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법조계에서는 대통령 기록물의 복사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위법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광덕 전 부장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을 보여주는 내용은 불법 혹은 위법 여부에 대해 검찰 수사로 엄정하게 가리되 문건을 공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역대 어느 정권도 이전 정권이 남기고 간 것을 공개한 경우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반해 최진봉 교수는 기본적으로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공개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지만 공개하지 않고 검찰에 넘기면 야당이 반발할 우려가 있기에 제목만 공개하고 있다고 정치적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논란이 되는 사항에 대해 각기 다른 입장을 들을 수 있어 시청자들이 다양한 입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공개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과 관련된 문건 공개가 이전 정권과 관련된 일이라면 새 정권의 정부조직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새 정부의 기틀이 갖춰졌습니다. 이에 대해 두 전문가는 다소 다른 입장을 보였습니다. 김광덕 전 부장은 외국과 달리 유독 우리나라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직제를 개편한다며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바꾸는 것은 박근혜 정부 들어서 많이 썼던 창조라는 표현을 배제하여 박근혜 지우기를 시도하는 것이라고 분석하였습니다. 이에 반해 최진봉 교수는 이전 정부에 비해서는 많이 바꾸지는 않았다며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 빠른 시간에 국정을 장악하는 방법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최진봉 교수의 발언 중 정부조직법 개정안 주요 내용을 정리한 그래픽이 자세히 소개되어 시청자들의 이해를 도왔습니다. 충청북도 의원들이 홍수중 외유를 떠난 데 대해서는 두 전문가가 강도 높게 비판하며 국민들이 표로 심판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는데요. 다만 김광덕 전 부장의 발언 중 국민은 레밍, 김학철 과거에도 막말 논란, 자막이 등장할 때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았던 터라 어색했습니다. 그거를 자기가 자원봉사를 통해서 그리고 같이 아픔을 같이 하고 뭔가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이 도의원들이 간 거는 굉장히 잘못된 것이고 발언 내용과 다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의도라고 보기에는 정보가 분산되어 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어 보입니다. 한편 7월 24일 뉴스 다이제스트는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인 가운데 국회 현장에서 취재 중인 기자를 연결해 현장감 있게 속보를 전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전 10시부터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는데 오후 2시 30분 속개되자마자 현장에서 기자가 브리핑을 해 생동감을 주었습니다. 여야 의원들이 문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검증보다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정책 질의에 더 많은 시간을 들인 현장의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신설 문제에 대해 문 후보자의 입장을 끈질기게 물었고 문 후보자는 내부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있다며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청와대 캐비넷에서 발견된 박근혜 정권 민정수석실 문건에 대한 수사 방향 질의에 수사팀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으니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야뿐 아니라 여도 검찰개혁 의지, 현미경 검증이라는 자막을 내보내 이례적으로 여당 의원들이 야당 의원들처럼 더 적극적으로 질문 공세를 이어간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국회 출입기자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당정협의회 진행 사항에 대해서도 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 부대표단이 대거 참석했고 정부 측에서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등 경제부처 장관들이 함께한 자리였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여권에서 논의가 시작된 부자 증세 방안과 관련 법인세, 소득세율 조정을 포함한 세제 개편 방향에 대해서도 검토가 이뤄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법인세 정상화나 초고소득자에 대한 증세 등을 서두르며 세심한 정책을 통해서 왜곡된 조세제도 개편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논의한 내용을 전했습니다. 기자는 향후 당정협의 일정과 추가적으로 논의할 사항도 보도했습니다. 해당 보도는 스튜디오와 국회 현장을 연결해 생동감을 더했고 구체적인 사실과 더불어 현장의 분위기를 전해줬습니다. 뉴스 다이제스트라는 코너명에 걸맞게 간결하면서도 요약이 잘 된 브리핑이었습니다. 같은 날인 24일 뉴스워치는 김영주 노동부 장관 후보자 내정으로 여성 장관 30%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다른 성평등 공약에 대한 전망을 전했습니다. 임명된 장관급 인사 18명 가운데 6명이 여성으로 김 후보자가 정식 임명되면 첫 내각의 여성 장관 비율을 30%로 하겠다는 대통령의 공약은 사실상 달성되는 셈입니다. 역대 정권에서 여가나 복지, 문화 분야에 머물렀던 여성 장관들과 달리 헌정사상 최초로 외교와 국토, 노동과 보훈까지 영역을 넓혀 위상을 실질적으로 높였다는 평을 전했습니다. 해당 보도는 여성 장관 30%에 이어 다른 성평등 공약도 실현될지 전망해 보았습니다. 정부가 10명 중 2명도 안 되는 여성 관리자 비율과 군과 경찰 내 여성 비율 등을 이전보다 적극 늘리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는 사실과 중앙부처뿐 아니라 지방정부에도 성평등 정책 전담 인력을 배치해 부처별로 성평등을 정책 목표로 세우고 평가할 계획을 전했습니다.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고 성평등 정책 추진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을 보도하며 여성가족부 성별 영향 평가 과장의 인터뷰를 삽입해 보도에 신뢰감을 더했습니다. 역시 지난 24일 뉴스 리뷰는 위안부 피해자인 김군자 할머니의 별세를 계기로 정치권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 재협상 가능성을 보여주는 현상들을 모아서 보도했습니다. 할머니 빈소를 찾은 이낙연 총리가 박근혜 정부의 위안부 합의에 대해 절차적 문제점을 제기한 사실을 전했고 이해운 바른정당 대표도 위안부 합의가 잘못되었다며 재협상을 거론한 발언을 보도했습니다. 이 총리와 이 대표의 말은 영상으로 직접 전해졌고 한일 정상회담에서 위안부 합의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던 문 대통령의 SNS 글도 소개되었습니다. 해당 보도는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만들어진 화해치유재단의 김태현 이사장이 최근 사의를 표한 사실도 재협상 가능성으로 보았습니다. 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빈소를 찾아 협상 경과를 꼼꼼히 검토해 보겠다고 말하는 등 재협상 추진 관측의 근거들을 보도했습니다. 앞으로 외교부가 위안부 협상에서 불가역적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경위 등 합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태스크포스를 제대로 구성하는지, 여야 정치인들이 실제로 재협상 노력을 하는지 후속 기획을 마련하여 연합뉴스TV가 언론의 감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순서는 주말에 방영되는 제작 프로그램을 대학생의 시선으로 분석하고 평가한 내용을 들어보는 캠퍼스 TV 리포트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성신여자대학교 청정융합과학과 정지윤 학생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어떤 프로그램을 모니터링 하셨나요? 네, 저는 지난 22일에 방영된 비즈톡톡을 모니터했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8시 40분에 방송하는 비즈톡톡은 사회적 이슈나 유익한 정보를 시청자들에게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지난주에는 색다른 여름 휴양지로 인기를 끌고 있는 경상남도 거창군을 소개했습니다. 그럼 자세한 모니터 내용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방송된 비즈톡톡에서는 과거와 현재의 동행, 경남 거창이라는 제목으로 자연명소, 문화공연, 그리고 색다른 낭만까지 무더위를 식혀줄 경남 거창의 매력을 소개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거창군 위천면에 위치한 수승대였습니다. 시원한 숲과 넓은 계곡에서 물놀이를 즐기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신나게 물놀이를 즐기는 아이들의 모습과 진행자가 직접 계곡물에 들어가 물장구를 치는 모습에서 계곡의 시원함이 전달되었습니다. 계곡 근처에는 물놀이 후 다양한 음식을 먹으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캠핑장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계곡을 따라 수많은 텐트가 설치되어 있어 그 뜨거운 인기를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인터뷰를 통해 다른 지역에서도 피서를 즐기기 위해 직접 수승대를 찾는다는 사실도 알 수 있었습니다. 수승대의 또 다른 매력으로 다양한 문화유산이 남아있다는 점과 수승대가 명승 제53호로 지정되어 있다는 정보가 소개되었는데요. 산책길 끝에는 요수정이라는 정자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퇴계 이황을 비롯한 많은 학자들이 성리학을 전파하던 장소였다고 합니다. 이어서 문화관광 해설사의 설명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요수정과 주변 풍경에 대한 설명이 마치 옛날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아 인상적이었습니다. 수승대 한쪽에 거북이 모양을 닮아 거북바위 또는 암구대라고 불린다는 큰 바위도 있었습니다. 이 거북바위 역시 해설사의 자세한 설명을 통해 역사와 배경에 대해 쉽게 알 수 있었는데요. 바위 벽면에 방명록처럼 다녀간 옛 선조들의 이름과 여러 시조들이 새겨져 있는 모습이 신기하면서도 아름다웠습니다. 또한 바위에 새겨진 글을 가까이서 자세히 보여주어 그 생생함을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어 유익했습니다. 이어서 수승대라는 이름의 배경 설명과 함께 수승대라는 퇴계 이황의 시조를 자막으로 보여주었는데요. 시조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그 배경에 대한 조금 더 상세한 설명이 더해지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시원한 계곡과 문화유산에 이어 수승대의 두 번째 매력은 바로 야외 무대에서 즐길 수 있는 공연과 연극입니다. 7월 28일부터 8월 13일까지 개최되는 연극제를 소개했는데요. 비즈톡톡 방송을 보고 이후에 시청자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시기에 적절한 정보를 전달해 주어 좋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연극제에 대해 설명하는 거창군수의 인터뷰가 이어졌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연극제의 우수한 점을 인터뷰로만 전달했고 이외에 관련된 모습이나 정보 등의 추가 자료가 부족했습니다. 인터뷰와 더불어 조금 더 다양한 연극제의 모습이 영상과 함께 소개가 되었더라면 더 이해가 쉬웠을 것 같다는 점에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시원한 물놀이와 재미있는 연극을 즐겼다면 다음으로는 아름다운 절경을 구경할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금원산입니다. 금원산은 앞서 소개된 활발한 분위기의 수승대와는 다르게 평화롭고 차분한 분위기였습니다. 옛날에 금빛 원숭이가 살았다고 해서 금원산이라 불린다고 하는데요. 이 산 이름의 뜻에 대한 설명을 해주어 재미있었습니다. 금원산을 올라가다 보면 국내에서 가장 큰 바위인 문바위를 볼 수 있습니다. 하늘 높이에서 문바위를 내려다보며 바위 전체를 담은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이 장면을 통해 문바위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어 좋았고 문바위의 웅장함과 아름다움, 동시에 생생함까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명소로 꼽히는데요. 이어서 산책로를 따라 금원산을 올라가다 보면 비좁은 계단을 지나 커다란 바위굴로 이어지는데요. 바위굴 속에는 바위 표면에 삼존불이 새겨져 있는 보물 제530호 가서밤지 마의 삼존불상을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마의 삼존불상을 설명하는 부분에서는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해 조금 어렵게 느껴졌는데요.
이 불상이 시청자들에게 다소 생소할 수 있어 짧게라도 추가적인 설명이나 관련된 이야기를 함께 소개해 주었다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진행자가 금원산 산책로를 따라 직접 이동하며 산에서 만날 수 있는 명소를 차례로 보여준 점은 시청자가 함께 산책하며 구경하는 느낌이 들었고 현장의 분위기를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네, 거창의 다양한 볼거리들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군요. 이런 정보 전달 프로그램에서 진행자인 현장 리포터는 어땠습니까? 네, 이번 비즈톡톡 거창편에서는 일반적인 현장 리포팅에 비해 진행자가 직접 인터뷰를 하거나 정보를 전달하는 리포팅 부분은 적었습니다. 대신 내레이션과 함께 소개된 장소 곳곳을 돌아다니며 현장의 경치를 즐기는 모습 위주로 전달되었는데요. 현장감은 다소 덜 느껴졌지만 현장 리포팅의 과장된 모습이나 어색한 부분 없이 자연스럽게 진행되어 편안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모니터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처럼 거창에는 다양한 문화유산들이 곳곳에 남아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소개된 거창의 매력은 바로 한옥마을입니다. 거창군 위천면에는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을 제7호로 지정된 황산 한옥마을이 있다고 합니다. 한옥마을 곳곳의 아름다운 풍경을 보여주며 관련된 배경과 정보를 소개해 주었는데요. 2명의 왕비를 배출해 왕비마을이라고 불린다는 설명은 인상적이었습니다. 또한 현재 방영 중인 드라마 7일의 왕비를 참고 자료로 보여주어 흥미를 높였습니다. 이어서 황산 한옥마을에서 대표적인 고택인 원학고가가 소개되었는데요. 원학고가 종부의 인터뷰를 통해 한옥 내부의 모습과 500년 된 역사, 그리고 명당 터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전통 한옥 문화 체험을 할 수 있는 숙박시설이 마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직접 한옥에 머물면서 한옥 생활을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랑채 곳곳에 있는 옛 가구와 한옥 양식, 그리고 주변의 자연과 함께 500년 전통의 아름다움과 낭만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경남 거창에 잘 알려지지 않은 놀거리와 볼거리, 그리고 전통 문화유산까지 새롭게 알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모니터한 내용 잘 봤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시청자들께서 이번 여름으로 거창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지훈이 학생도 거창에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실제로 들었나요? 네, 저도 방송을 보고 시원한 물놀이와 공연, 그리고 여러 문화유산과 경치를 즐길 수 있어서 피서지로 정말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특히 마지막에 소개된 황산 한옥마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평소 다른 지역의 한옥마을밖에 몰랐는데 거창에도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옛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소박한 한옥마을이 남아있다는 점이 신기했고 또 꼭 한번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성신여대 청정융합과학과 정지훈 학생이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안부 합의, 세월호, 국정교과서 추진, 선거 등과 관련하여 적법하지 않은 지시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청와대가 박근혜 정부 문서를 처음 발견한 게 지난 3일 민정수석실에서 300여 건입니다. 이어 2차로 정무기획비서관실, 3차로 국가안보실과 국정상황실에서도 발견을 했는데요. 이 와중에 이명박 정부 당시에 생산한 문건도 추가로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정치권에서는 문건 공개를 두고 법적 공방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는데요. 오늘 TV와 비평에서는 청와대의 전 정권 문건 발견, 또 언론 보도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자리에 동아방송예술대학교 방송보도 제작과 정윤희 교수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전 정권의 청와대 문건이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청와대 캐비닛 미스터리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언론에서도 상당히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데 보도 내용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잘 아시다시피 청와대가 지난 14일 민정수석실 그리고 17일 정무수석실과 함께 20일
박근혜 정부의 504건의 문건이 국정상황실에서 발견이 됐다면서 관련 내용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 정부인 이명박 정부의 문건도 지금 발견이 된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죠. 이들 문건에 대해서 세간에서는 진실과 알 권리 그리고 공개 위법 여부에 대해서 팽팽하게 의견이 나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이런 문건 공개에 대해서 비상한 관심을 갖고 연일 기사를 쏟아내고 있는데요. 특히 주요 언론사별로 사설을 통해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론사별로 가나다 순으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향신문은 우병우 민정실의 청와대 문건 유출 은폐 묵과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국가적 재앙을 낳은 문건 유출 사건에 대한 전면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일보는 청와대 문건 수사 정치적 활용하면 뒷감당 못할 것이라고 하면서 청와대를 포함한 여권이든 야권이든 이 문건을 정치적으로 활용을 하려고 한다면 뒷감당을 못할 것이라면서 정치적 고려 없이 원칙대로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는 청 문건으로 박근혜 이재용 재판 여론 좀 말라면서 재판부와 청와대의 공정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문화일보는 현 청와대의 전 청와대 문건 소동 정치적 악용 없어야라는 사설을 통해 현 정권 관점에서 위법적으로 생각되는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그 처리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신문은 청와대 문건 중요한 것은 진실과 알 권리라는 사설 제목으로 문건이 공개된 이상 철저히 조사해서 진실을 밝히는 것이 순리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조선일보는 이런 문건 공개를 생중계까지 한 이유가 궁금하다면서 청와대가 이렇게 노골적으로 박 전 대통령이나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평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는 이번엔 정무수석실 캐비닛 문건인가라는 사설에서 청와대에 적법하지 않은 지시사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 표현 자체가 모순되고 부적절한 느낌을 털찌기 어렵다면서 청와대는 좀 더 진중해야 한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한겨레는 청와대 문건 수사로 국정농단의 남은 진실 밝혀내야라는 사설을 통해서 이번에 공개된 문건들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압수수색을 통해 압수하려던 국정농단의 증거 자료들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다고 말하면서 사건을 왜곡한 적폐를 스스로 도려낸다는 각오로 검찰 잘못도 성역 없이 파헤쳐야 한다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일보는 청와대 문건 본질은 국정농단 진실규명이다라는 사설을 통해 검찰은 이들 문건이 누가 어떻게 무슨 목적으로 작성을 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언론에서는 앞다투어서 문건 공개에 대해서 비상한 관심을 갖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청와대가 문건 내용 일부를 공개하면서 논란이 되기 시작했거든요. 네. 대통령 기록물이기 때문에 위법이다, 그렇지 않다, 이 주장에 지금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 맞습니다. 언론 보도를 보면 양측의 진실 공방을 좀 가열시키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번 청와대 문건 공개를 두고 자유한국당의 전희경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의 전인 정부 문건 공개가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이라고 언급을 하면서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었죠. 이번 청와대가 공개한 문건들은 대통령 기록물이라는 주장과 함께입니다. 그러나 청와대 측에서는 자료에 비밀 표기가 없었기 때문에 대통령 지정 기록물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안에서는 더 세분화된 논의들이 있죠. 야당과 청와대의 각각의 논리에는 법적인 근거가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 언론 역시 사안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다양한 시각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사법부의 법리 해석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차분히 이를 기다리면서 사안을 바라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시성에 맞게 보도를 하려는 움직임은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사건을 두고 벌어지는 아주 작은 발언들까지도 예민하게 기사화하기보다는
보다 넓은 시각으로 사안을 바라보는 보도 정신이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언론의 성향에 따라서 각기 주장을 하고 있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한쪽으로 치우친 보도가 될 수 있습니다. 형평성에 고른 기사를 보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사안을 두고 벌어지는 청와대와 정치권의 입장, 시각, 공방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법적 근거를 고르게 보도를 하면서 기사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네, 아마 국민들은 이 발견된 문건 속에 위법한 내용이 들어있는지 궁금해할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이게 사실 확인이 어렵다 보니까 언론들도 좀 추측성 보도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이로 인한 문제점, 또 부작용이 생기진 않나요? 네, 이해가 가능한 측면입니다만 추측 보도는 우리 언론에 있어서 가장 경계할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설 차원의 보도가 많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이어져 왔습니다. 해외 언론의 경우는 물론 우리도 지금은 이런 노력을 하고 있지만 오보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판단되는 사안일수록 2중, 3중으로 검증을 하고 변호사의 자문까지 받으면서 보도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노력이 계속적으로 필요해 보일 텐데요. 먼저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은 잘못된 제목을 뽑는 것입니다. 잘못된 제목은 기사를 읽는 독자로 하여금 확인되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사실로 받아들이는 인식을 갖게 하고 잘못된 여론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의 기사는 매우 짧아지고 제목만 보고 기사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잘못된 기사는 엉뚱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사안에 대해서 과대 혹은 과소 표현이나 중요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생략을 하는 것은 매우 경계해야 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해도가 낮은 적절하지 않은 기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추측 기사에서 이러한 경향을 볼 수가 있는데요. 객관적인 근거, 상황적인 또 실증적인 자료들이 없이 추측이 핵심을 이루고 있다면 한 번 더 고민을 해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미디어란 매우 높은 공식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미디어를 접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매우 신뢰를 갖게 하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성이 높은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사안을 기사화하는 것은 매우 우려가 되는 일입니다. 보다 신중을 기해야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는 이유로 여러 미디어 연구에서는 취재원의 부족, 또 기사의 전문성 부족이나 아니면 기자의 부주의, 또 과잉 경쟁 등을 꼽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추측 보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신뢰도가 높은 정보원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또한 내용의 충실성이 중요하다고 강조를 한 저 뉴욕타임스의 발행인인 아서 설조버그의 말처럼 충실하고 정확한 기사를 보도하려는 보도 행태가 중요해 보입니다. 네, 앞으로 새로운 문건이 추가로 발견된다든지 분류가 끝난 문건들을 청와대가 추가로 공개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네. 여기에 있어서 언론이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보도를 이어가야 할까요? 네, 우선 청와대가 경내에서 발견된 박근혜 정부 국가안보실 작성 문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언론에서 보도가 됐었습니다. 국가안보실에서 있은 그런 문건들은 민감한 상대국이 있는 외교 안보 사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한 언론사와 청와대 관계자의 인터뷰를 인용 보도했는데요. 물론 먼저 발견된 박근혜 정부의 정무수석실, 민정수석실의 문건의 경우 원본을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관함과 동시에 검찰이나 박영수 특검팀에 사본을 제출을 했었으나 안보실 문건은 성격이 다르다라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럼에도 새로운 문건이 공개가 된다면 사실에 입각한 객관적인 입장과 함께 보도 행태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 알 권리도 중요하므로 냉정한 보도 자세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공개 위법 여부나 정치 공방을 앞서서 내용의 사실성과 중대성에 기초를 두고 과장이나 추측을 더하지 않는 객관적인 보도 행태가 필요해 보입니다.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실 만한 사실, 진실을 전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언론은 언론이 해야 할 일을 하면 된다고 봅니다. 또한 문건 공개는 매우 예민한 사안이니만큼 몰아가기 쉽게 보도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객관적이고 차분한 보도 행태를 유지해야겠습니다.
네, 정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과거 정권이 생산한 청와대 문건이 잇따라 발견되고 이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은 앞으로도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시대적 과제인 적폐청산, 반부패 척결과 연관된 사안이지만 정치적 보복이나 코드 사정이라는 우려도 일각에서는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언론의 보도는 더 신중하고 객관성을 잃지 말아야겠습니다. 저희 옴부즈맨 제작진은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방송을 보시고 느낀 소감을 연합뉴스TV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이나 SNS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